안녕하세요. 인체 구조와 기능 오늘 7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호흡기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단원 호흡기계의 구조와 기능 페이지 70페이지입니다. 자, 본문 보실게요. 우리 몸에서는 생명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신진대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려면은 산소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배출된 탄산가스는 배출시켜야 돼요. 자, 산소가 공급되고 탄산가스를 배출시키는데 이러한 가스 교환을 호흡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담당하는 기관이 곧 호흡기계이다. 자, 호흡에는요, 폐에서 일어나는 폐호흡이 있대요. 그리고 조직에서 일어나는 조직호흡으로 구분이 된대요. 폐호흡과 조직호흡으로 구분이 됩니다. 폐호흡은요, 외호흡이라고도 하고요. 조직호흡은요, 내호흡이라고도 합니다. 자, 폐호흡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공기를 들여 마셨을 때 폐포에 공기가 도달하죠. 그 폐포에서 혈관으로, 그리고 혈관에서 그 폐포로 가스 교환이 일어나는 것을 폐호흡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내호흡은요, 우리가 폐에서 혈액으로 산소를 받아들였어요. 그죠? 그 산소를 받아들인 혈액이 열심히 심장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심장에서 펌프질을 해서 전신으로 혈액을 내보내게 되겠죠? 그렇게 내보낸 혈액들이요, 산소를 들고 조직까지 가죠. 그 조직에서 혈액과 조직과의 가스 교환을 조직호흡, 내호흡이라고 해요. 자, 간단하게 말해서 폐호흡은 폐와 혈액의 가스 교환, 조직호흡은요, 혈액과 조직과의 가스 교환입니다. 그래서 폐호흡은 외호흡이라고 하고요. 조직호흡은 내호흡이라고 합니다. 그 아래 보시면은요, 폐포의 연면적이 약 70제곱미터라고 해요. 자, 폐포는요, 아주 많이 있어요. 아주 많은 폐포가 동글동글하게 포도송이 모양으로 많이 달려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폐포의 면적을 넓혀서 우리 가스 교환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적을 넓히려고 허파과리로 꽈리 모양으로 포도송이 같이 많이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 면적이 70제곱미터 정도로 엄청 넓대요.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렇게 허파과리가 이제 세기관지 끝에 많이 달려 있죠. 이렇게 면적을 모두 펼치면 얼마나 넓겠어요. 우리가 산소 교환, 산소나 탄소, 이산화탄소 배출하는데 아주 효율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상인의 1회 폐호흡량이 500cc 정도 된다고도 있네요. 이것도 뒤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해요. 자, 호흡기계의 구조 나왔습니다. 호흡기계의 구조가 해부학이죠. 해부학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호흡기계는요, 실제적으로 이제 폐호흡이 일어나는 폐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공기의 이동 통로인 호흡기도로 이루어져 있어요. 호흡기계는 폐와 호흡기도로 이루어져 있다. 자, 먼저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코 있습니다. 코. 자, 코는요, 우리 호흡기도의 첫 관문이기도 하죠. 우리 소화의 첫 관문은 어디였어요? 입이었죠. 자, 입으로도 물론 숨을 쉴 수는 있어요. 자, 입이 코와 연결이 되어서 그렇지 입이 직접적인 호흡기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자, 우리 코가 호흡기도의 첫 관문이다. 자, 코를 통한 공기는 인두로 들어가게 됩니다. 인두. 우리 인두도 소화기계에서도 있었어요. 그죠? 인두는 소화기계이면서도 호흡기계입니다. 왜냐? 자, 인두는요, 공기와 음식물의 공동 이동 통로이다. 기억나시나요? 자, 인두는 공기도 통하고 음식물도 통하는 공동 통로가 되겠습니다. 자, 인두를 거친 공기는 후두로 가게 됩니다. 후두. 자, 후두에는 성대가 있죠. 성대. 우리 발성기관인 성대를 통해서 후두를 통과하게 돼요. 후두를 통과하며 성대도 통과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기관으로 내려가요. 기관. 자, 기관은 연골로 이루어져 있어요.
기관을 통해서 아래로 내려가다가 분기점이 있어요. 우리 폐는 양쪽에 2개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도 양쪽 기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좌와 우로 나뉘죠. 그리고 우폐와 좌폐로 뻗어 들어가면서 이제 세 기관지로 많이 나뭇가지처럼 나눠지게 됩니다. 기관지 할 때 지가 나뭇가지 지, 그런 지자와 같은 글자래요. 그래서 많이 나누어지죠. 세부 기관지까지 나눠지면서 폐포관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코와 인두 후두까지를 상부기도라고 해요. 상부기도. 그리고 기관과 기관지는 하부기도라고 한다. 공기의 통로를 기도라고 하지요. 음식의 통로는 식도라고 했지요. 상부기도는 코, 인두, 후두까지. 그리고 하부기도는 기관과 기관지 있습니다. 자, 우리 본격적으로 우리 호흡기도의 첫 관문인 코부터 한번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아직도 70페이지입니다. 코. 코는 몸 바깥과 인두 사이를 연결하는 호흡기도의 첫 관문입니다. 코는 얼굴에서 보이는 바깥 코, 즉 외비가 있고요. 그리고 코 안쪽을 비강이라고 합니다. 자, 비강은요. 우리 중격에 의해서 좌우로 나누어져 있죠. 우리 콧구멍 2개 있죠. 콧구멍 2개 길을 따라가 보면 이제 중간에 막혀져 있는 것을 중격이라고 한대요. 좌 콧구멍, 우 콧구멍, 중간을 막고 있는 건 중격. 자, 그리고요. 코의 앞쪽은 연골로 되어 있어요. 그림에 보이시죠? 연골. 이렇게 투명하게 하얗게 보이는 것이 연골이고 뒤쪽은 뼈라고 해요. 비골. 이 부분이 뼈네요. 자, 그리고요. 코의 안쪽은요. 선모상피로 된 점막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점막 아래에 많은 정맥혈관들이 있대요. 자, 이러한 점막과 정맥혈관들은요. 이제 공기에 섞여 있는 먼지를 흡착시켜서 여과하는 기능을 하고 또 찬 공기를 덮여주기도 하고 습기를 더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답니다. 자, 우리 그리고 냄새를 맡을 수 있는 후각기 코 속에 들어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말할 때, 발성할 때 보조 역할을 하는 공명장치의 역할도 한답니다. 코가요. 자, 그리고 코와 인접해 있는 뼈들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뼈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빈 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부비동이라고 해요. 부비동은 전두동, 사골동, 상악동, 접평동이 있네요. 이 이름까지 외워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부비동이 있는데 그 부비동도 코와 연결이 돼서 소리의 공명작용을 합니다. 코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쪽으로 이물질도 자주 들어가고 코나 이제 구강 쪽으로 우리 상부기도 감염이 있으면은 부비동 쪽으로도 염증이 잘 넘어가서 부비동염도 잘 생긴다고 해요. 이게 빈 공간이라서 엑스레이를 촬영하면 까맣게 보여야 되는데 부비동염이 있으면 여기가 하얀 고름으로 차 있어서 사진에 하얗게 보여요. 자, 부비동을 상악동염이라고도 하고요. 축농증이라고도 하네요. 코는 이 정도 보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코로 들어온 공기는 인두로 들어오게 됩니다. 호흡기계의 두 번째 기관인 인두. 인두는 파링스라고 합니다. 파링스. 뒤에 나오는 후두는요, 라링스예요. 라링스. 파, 도레미, 파. 개 이름으로. 후두는 라. 그래서 파링스 인두로 들어온 공기가 후두로 들어가게 되죠. 그죠? 소화기계와 호흡기계의 공동통로라고 합니다. 인두의 특징입니다. 소화기계와 호흡기계의 공동통로이다. 우리 입으로 음식을 넣었을 때도 인두를 통해서 식도로 넘어가죠. 그리고 공기를 들여 마셨을 때도 코로 들어온 공기가 인두를 통해서 후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물과 공기가 모두 인두를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화기계와 호흡기계의 공동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인두의 특징입니다. 자, 인두는요, 세 군데로 나눌 수가 있네요. 먼저 제일 윗부분에 보이는 코인두 있어요. 코인두. 코인두는 콧구멍 뒤쪽이에요. 콧구멍 뒤쪽. 비강 바로 뒷부분이고 우리가 혀로 입천정을 만져보세요. 그럼 여기까지가 딱딱한 부분입니다. 혀 앞쪽은
입천장이 딱딱해요. 그죠? 근데 뒷부분을 만지면 혀로 몰랑몰랑한 부분이 있어요. 몰랑몰랑한 부분. 연구개라고 하죠. 연구개라고 하죠. 그 부분 위쪽을, 그 말랑말랑한 혀 천장 위쪽을 코인두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그 아랫부분이 입인두라고 있어요. 목젖에서 호두 덮개까지 입인두라고 하고요. 우리가 입을 벌려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세 번째로 제일 아랫부분에 후두인두 있네요. 호두 덮개에서 식도 전까지 후두인두. 자, 그리고 우리 사람이 의식을 잃어서 쓰러졌을 때 목의 자세나 혀의 위치에 따라서 인두 부분이 기도가 막혀요. 그래서 호흡이 끊어지는 수가 많은 부위가 바로 인두이다. 자, 기도 막힘이 잘 일어나는 부위 인두. 자, 그리고 이 인두와요 중이가 연결이 되는 관이 있습니다. 이 관을 이관이라고 하고요. 유스타키오관이라고도 해요. 자, 중이와 인두를 연결하는 관이고요. 우리 상부 기도 감염 아기들이 감기에 걸리면 아기들은 이 이관이 짧고 수직으로 되어 있어서 중이염, 그 이관을 통해서 염증이 타고 올라가서 중이염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아기들은. 주로 어린이에게서 중이염이 감기를 앓은 아기들이 잘 걸려요. 인두편도라는 곳이 있어서 인두편도에 림프 소절들이 집단으로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림프절이 집단으로 모여 있는 곳을 인두편도라고 하는데, 이제 병적인 문제라든지 다른 원인들에 의해서 그곳이 비대되어 있는 것을 아데노이드라고 해요. 자, 후두요. 후두는 라링스라고 했어요. 인두는 파링스라고 했고요. 후두는 9개의 연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후두는 9개의 연골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제일 앞쪽 부분에 이렇게 갑상연골이 보이죠? 갑상연골 제일 큰 연골입니다. 가장 크고 피부 밖으로 돌출이 되어 있어요. 근데 성인 남자들은 이 부분이 각도가 더 좁아져 앞으로 돌출되어 있어가지고 여성들보다 많이 돌출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아담의 사과라고도 해요. 아담이 사과 먹다가 사과가 걸려서 툭 튀어나온 부분과 같아서, 그 부분이 바로 갑상연골이다. 우리 9개 연골을 다 외울 필요는 없으시고 갑상연골만 좀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어요. 갑상연골 아랫부분에 이렇게 있는 부분이 감싸고 있는 부분이 윤상연골입니다. 자, 윤상연골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예, 여기 그림이 잘렸는데 이 부분은 바로 후두개입니다. 후두개. 후두덮개. 후두덮개도 우리 연골로 이루어졌다고 앞에 우리 골격 부분에서 배운 적 있습니다. 탄력 연골로 되어 있어요. 후두개가 우리가 평소 때는 열려 있다가 음식물을 삼킬 때 다치잖아요. 탄력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연골로 되어 있는 후두개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안쪽에서, 후두 안쪽에서 보면 설상연골, 소강연골, 피열연골이라고 한 쌍씩 있습니다. 이렇게 9개의 연골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는 갑상연골만 기억하자. 자, 그리고 후두에는요 발성기인 성대가 있죠. 성대가 있어서 이곳에서 공기가 드나들면서 그 떨림으로, 진동으로 인해서 목소리가 발생되게 됩니다. 자, 넘어가셔서 기관과 기관지 보실게요. 기관은 후두 밑에서 시작합니다. 기관, 공기관, 공기 통로입니다. 기관. 자, 기관이 후두 아래서부터 내려오다가, 자, 우리 흉곽 안쪽으로 들어가서, 흉곽 속으로 들어가서 두 개로 나뉩니다. 좌우 두 개의 기관지로 나누어지죠. 우리 폐가 양쪽에 있으니까 기관지도 양쪽으로 두 개 나누어집니다. 기관지, 나뭇가지, 기관지 할 때 그 지입니다. 자, 5흉추에서 우리 뒤에서 흉추로 세려보면 1번, 2번, 3번, 4번, 5번 흉추 위치에서 기관지가 두 개로 나누어진다고 해요. 기관은요, 우리 앞에서 볼 때는 이렇게 원통형 같지만 위에서 보면은 C자 모양의 연골이에요.
우리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이 하늘색 부분이 연골인데요. 자, C자 모양이죠. 기관의 뒷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자, 이게 근육입니다. 식도와 인접해 있는 부분은 근육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식도에서 음식물을 삼키면 연동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기도하고 식도와 인접 부분이 근육으로 되어 있어서 그 연동운동이 아주 자연스럽게 음식물을 삼키기에 도와줍니다. 그래서 기도는 앞쪽만 연골로 되어 있고 뒷부분은 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연골들이요, C자 모양 연골들이 연골 이렇게 다 붙어 있어요.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통형을 이루고 있고요. 자, 기관에도요, 우리 코 속과 마찬가지로 점막과 선모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점액이라든지 분비물이 분비되면 밖으로 밀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래 뱉어내죠. 가래침 뱉어냅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면은요, 이쪽이 오른쪽이에요. 이 사람은 저를 보고 있거든요. 그죠? 오른쪽 부분의 기관지가 보시면 더 왼쪽에 비해서 굵고 짧고 수직에 가까워요. 그죠? 굵고 짧고 수직에 가깝습니다. 오른쪽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물질을 삼키거나 기도 흡인이 일어나면은 그 이물질들이 오른쪽 기관지에서 잘 발견이 된대요. 자, 기관지는요, 2차 기관지를 거치고 3차 기관지를 거치고 3기관지를 거쳐요. 점점 많이 뻗어나갑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막 나뭇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막 이렇게 막 많이 뻗어나가면서 점점 가늘어지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호흡 3기관지와 폐포관까지 오면 호흡 3기관지부터 폐포들이 동글동글 매달려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3기관지까지를 공기통로 영역이라고 하고요. 호흡 3기관지부터는 호흡 3기관지부터 폐포관까지는 호흡 영역이라고 해요. 기관지, 2차 기관지, 3차 기관지, 3기관지까지를 호흡 통로고요. 공기 통로 영역이고요. 호흡 3기관지 폐포관은 호흡 영역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혈관과의 가스 교환이 이루어지죠. 실질적인 호흡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폐 73페이지입니다. 자, 폐는요, 폐의 외형 좌우 2개의 큰 기관이죠. 그리고 호흡기계의 마지막 기관입니다. 자, 왼쪽은요 2개의 옆으로 되어 있고 오른쪽은 3개의 옆으로 되어 있어요. 자, 오른쪽은요 글자가 3개니까 오른쪽 해서 3개의 옆으로 되어 있고 왼쪽 2글자니까 왼쪽은 2개의 옆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그림 보시면 얘는 폐를 잘랐어요. 폐 입구 그 기관지하고 혈관들을 다 잘라서 옆으로 눕혔어요. 옆으로 눕혀서 보니 이렇게 혈관도 들어가고 림프관도 들어가고 혈액도 들어가고 혈관도 있고 이렇게 구멍들이 들어가는 통로가 돼요. 자, 이 부분을 그래서 폐문이라고 해요. 폐문. 하늘색으로 할게요. 이 부분이 폐문 기관지와 큰 혈관들에 입구됩니다. 자, 폐첨은 여기 꼭대기 부분을 폐첨이라고 해요. 폐첨. 허파 꼭대기. 자, 우리 폐를 허파라고 하죠. 허파 꼭대기. 뾰족한 윗부분을 폐첨. 그리고 기관지와 혈관들의 입구는 폐문 합니다. 자, 보시면은요, 이쪽이 오른쪽 폐인데요. 3옆으로 옆이 3개로 이렇게 갈라진 부분 있죠. 이렇게 1옆, 2옆, 3옆. 여기는 왼쪽 폐는 2개로 나눠져 있네요. 그래서 2옆으로 나눠져 있다. 기관지는요, 호흡 3기관지와 폐포관까지 이르러 수많은 폐포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폐포에서는 가스 교환이 이루어지죠. 폐포에 혈관 뭉치들이 들어가 있어요. 혈관과 폐포 사이에 산소와 이산화탄소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자, 산소는요, 폐포에서 혈관으로 가는데 확산을 통해서 간다고 했어요. 우리 세포막 이동 기전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용질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하는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은 확산이라는 기전에 의해서 폐포에서 산소를 많이 받아들여서
혈관으로 산소가 없는 곳으로 확산하게 됩니다. 자, 이산화탄소는요, 우리 몸에서 가져온, 조직에서 가져온, 혈관을 타고 가져온 이산화탄소가 혈관에 많겠죠, 그죠? 폐포로 확산을 이용해서, 기전을 이용해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가스 교환이 폐포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폐포 한번 자세히 볼까요? 폐포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폐포는 이렇게 동글동글 무수하게 많은 폐포가 3억 내지 5억 개가 폐기관지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폐기관지 끝에요. 폐포에 이렇게 혈관들이 빨간 부분 동맥, 파란 부분 정맥 해서 혈관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자, 폐포가 하나하나가 0.1에서 0.2mm입니다. 엄청 작은 폐포들이 펼치면 얼마나 공간 면적이 넓겠어요. 이렇게 면적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글동글 포도송이 같이 매달려 있습니다. 자, 폐포의 중격세포. 중격세포라는 세포가 있어요. 폐포에 중격세포에서 계명활성제가 분비가 돼요. 자, 이 계명활성제는요, 우리 호기할 때 숨을 내쉬면 흉곽이 좁아지죠? 그때 폐포가 서로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는 윤활제 역할을 합니다. 계명활성제가 중격세포에서 분비가 되고요. 그리고 진해세포라고 있어요. 폐포의 진해세포에서는 폐포의 대식세포 역할입니다. 자, 이물질을 제거하고 먼지 같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식작용을 하는 우리 면역을 담당하는 진해세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세포만 좀 알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폐포에서의 기체교환 보시면은 우리 모세혈관들이 폐포를 감싸고 있죠. 이산화탄소는 확산으로 폐포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산소는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흉막입니다. 흉막은요, 두 겹이 있어요. 두 겹. 먼저 허파 쪽을 싸고 있는, 폐를 싸고 있는 흉막이 있고요. 안쪽에. 그리고 내벽 쪽으로, 흉곽 내벽 쪽에 흉막과 폐를 둘러싸는 하나의 또 바깥쪽 막이 있어요. 그래서 흉막은 두 개의 막이에요. 두 개의 막. 보시면 얇은 막이 안쪽에 허파를 싸고 있는 막과 바깥쪽에 막이 있죠. 그렇죠? 이렇게 두 겹의 막이 있는데 그 사이에는 윤활액이 흐르고 있어요. 윤활액. 그래서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거나 숨을 내뱉을 때 흉곽이 팽창을 해도 서로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윤활액이 있더라. 자, 흉막과 흉막 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공간을, 윤활액이 들어있는 공간을 흉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자, 제일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요, 이것은 소라센테시스라고 해서 흉막천자라고 합니다. 자, 흉막 쪽으로 우리가 외부 자극이라든지 무슨 압력이 가해졌을 때 흉막 안쪽으로 피가 고여 있을 수 있어요. 그죠? 피를 뽑기도 하고 또 염증 같은 것들이 있어서 배에 삼출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것들도 뺄 수가 있고 아까 전에 우리 폐의 해부 구조에 대해서 보실 때 폐첨이라는 부분이 있었죠. 허파 꼭대기 그 부분에서는 그 부분이 손상이 돼서 폐포가 노출이 돼서 폐포 안에 있어야 될 공기가 흉강 속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통증이 엄청 숨 쉴 때마다 심하거든요. 이렇게 공기를 빼주는 소라센테시스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흉막천자, 공기라든지 액체를 빼는 것을 흉막천자라고 합니다. 자, 우리 호흡기계의 해부학을 공부하셨고요. 이제 생리 쪽으로 들어가십니다. 호흡기계의 생리 74페이지고요. 내호흡과 외호흡. 자, 먼저 내호흡이 나오네요. 자, 조직에서 일어나는 가스 교환. 조직 내에서 우리 폐에서 일어나는 가스 교환, 우리가 숨을 들여 마셔서 혈관과 가스 교환하는 것을 외호흡이라고 한다면, 이제 내에서, 우리 조직 내에서 폐와 비교했을 때 조직이 내 쪽이죠. 그죠? 내호흡입니다. 모세혈관과
조직 사이에서 탄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을 말합니다. 자, 조직에서 일어나는 가스 교환입니다. 조직과 혈관 사이에 산소, 이산화탄소가 교환되는 것을 내호흡이라고 하고요. 자, 조직에서의 가스 교환이 내호흡이니까 폐호흡은 외쪽이죠, 외쪽. 외호흡이라고 볼 수 있어요. 폐포와 혈관과 폐포와 혈관 사이에서의 가스 교환입니다. 폐포에서 폐모세혈관으로 산소가 이동하는 것, 또 폐모세혈관에서 폐포 속으로 이산화탄소가 들어오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외호흡 되겠습니다. 내호흡은 조직에서, 외호흡은 폐포에서. 자, 가스 교환 기전은 확산이었어요. 확산. 그죠? 우리가 예전에 세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을 공부하실 때 예문으로 폐포에서의 가스 교환이라고 예시가 나온 적 있어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확산이란 것은 뭔가요?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용질이 이동하는, 굳이 에너지가 필요 없는, 에너지를 들이지 않고도 이동되는 그러한 이동이 확산이었어요.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 우리 공기 중에 음식 냄새가 퍼져 나가는 것이 바로 확산이죠. 농도가 높은 곳에서, 그리고 그 냄새가 아예 없는 곳으로 퍼져 나가죠. 낮은 곳으로. 그것이 확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보실게요. 그림 73번입니다. 페이지 77쪽에 있는 그림이에요. 내호흡과 외호흡을 잘 보여주는 그림인데, 자, 폐포입니다. 자, 우리의 폐 속에 폐포가 많지요? 3 내지 5억 개 있다고 했어요. 그 폐포들이 공기를 받아들였을 때 산소 분압이 105가 됐어요. 105. 자,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분압은 40이네요. 우리가 전신 혈액이 순환을 마치고 폐로 들어온, 폐동맥을 통해서 폐로 들어온 혈액에서 보시면 산소 분압이 PO2가 40밖에 안 돼요. 그죠? 자, 폐포의 PO2가 105예요. 더 높은 곳에서 혈관 쪽으로 낮은 곳으로 산소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확산을 이용한 물질 이동이죠. 자, 산소가 분압이 높은 곳에서 산소 분압이 낮은 곳으로 이동을 했더니 산소 분압이 폐를 거치면서 100으로 올랐어요. 자, 40을 가지고 왔어요. 산소 40을 가지고 폐에 도착한 혈액들이 다시 폐포에서 산소를 받아서 100이 됐어요. 자, 이산화탄소 볼게요. 이산화탄소는 전신 순환을 거치고 이산화탄소 분압이 45예요. 45 분압을 가지고 폐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폐포로 산소 분압이 40으로 낮은 폐포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폐포에서 숨을 내쉬면서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배출하게 되는 겁니다. 자, 산소는 혈관으로 들어오고 혈액내로, 이산화탄소는 배출을 해서, 자, 우리 폐 모세혈관에서 폐정맥으로 나가는 혈액은 PO2가 100, PCO2가 40이 됐어요. 이렇게 좌심실로 들어가서 좌심실에서 펌프를 하면 다시 전신 순환을 거치게 되죠. 자, 전신 순환을 거치면서 이번에는 내호흡이 일어납니다. 자, 혈관에 우리 산소를 듬뿍듬뿍 싣고 조직 내로 가요. 여기는 발이 나오는데 몸의 어느 조직이든 손이든 발이든 산소가 필요한 곳에 산소를 전해줍니다. 자, 혈액 내 PO2가 100이에요. 100. 그죠? 그리고 조직 내에는 PO2가 40이었어요. 그러니까 산소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확산을 통해서 기여를 해주고 보내주고 다시 혈액 내에는 산소 분압이 40이 됐어요. 자, 산소를 다 나눠주고 다시 오심실을 거쳐서 오심실에서 짜주면 이제 폐 동맥으로 다시 혈액이 들어옵니다. 산소를 가지고 출발해서 산소를 다 주고 산소 없이 다시 도착을 하면, 자, 이런 식으로 또 폐포에서 산소를 공급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외호흡과 내호흡이 계속 순환을 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자, 우리 심박출량은요, 1분에 약 5리터의 혈액을 뽑는다고 해요. 자, 우리 안정씨의 5리터고요. 운동을 하거나 움직이면은 심장이 더 빨리 움직이고 몸이 순환이 돼서 혈액이 순환이 돼서 더 많은 혈액을 뿜을 수도 있겠죠. 폐포 환기량도요, 1분에 약 5리터의 공기 교환을 한대요. 자, 그러니 우리 몸속으로 순환하는 혈액들은 폐포 환기량과 심박출량이 5리터, 5리터로 같잖아요. 그 5리터의 혈액에 공기 교환을 시켜주는 겁니다, 폐포가. 자, 76페이지의 기체의 운반입니다. 자, 그 전에 우리 팁 부분에, 왼쪽 팁 부분에 호흡의 5가지 단계부터 보실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요, 폐와 대기 사이에 우리 공기 중에 산소를 우리가 들어 마시잖아요. 그리고 몸속에 폐에서 걸러진 이산화탄소는 호기를 통해서 밖으로 내보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폐와 대기 사이 가스 교환이 먼저 일어나겠네요. 그죠?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가스 교환. 자, 이때는 환기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환기. 자, 환기라는 것이 뭐냐면 뒤쪽에 나오는데, 우리가 공기가 폐로 유입이 될 때 대기압이 압력이 폐 속에 있는 압력보다 낮으면은요, 공기가 들어오게 돼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기계적인 이동을 의미합니다. 공기가 폐로 유입될 때는요, 대기압보다 우리 폐 속의 압력이 낮아서 공기가 들어오게 되고, 또 대기압보다 압력이 높으면 공기가 나가게 되는 것, 그것을 바로 환기라고 해요. 자, 호흡기의 공기 펌프 작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환기를 통해서 대기와 폐 사이에 가스 교환이 일어납니다. 자, 두 번째로 폐와 혈액 사이의 가스 교환입니다. 자, 이것을 앞에서 배웠죠. 말씀드렸죠. 외호흡이에요. 외호흡은 확산의 기전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자, 혈액 내로 산소가 들어가고 폐포로 이산화탄소가 나가고 하는 것이 바로 외호흡. 그리고 혈액의 가스 운반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혈액 내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녹아서 이동을 하게 되죠. 그 중에 산소는요, 헤모글로빈과 98% 정도 결합을 해서 운반이 됩니다. 이산화탄소는요, 대부분 중탄산염이라는 형태로 혈액 내에 녹아서 운반이 돼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혈액과 조직 사이의 가스 교환입니다. 아까 폐에서 일어나는 가스 교환은 외호흡이라고 했고요. 조직에서 일어나는 가스 교환은 내호흡이라고 했죠. 다섯 번째로 조직 세포의 산소 이동입니다. 조직 세포에서 내호흡이 일어난 후에 조직 세포에서 산소를 이용하고 또 이산화탄소를 생성하는 과정이 생깁니다. 밑에 거 한번 읽어볼까요? 폐포와 폐포 주위 모세혈관 사이에서 교환된 산소는 혈액에 의해서 각 조직으로 운반이 되죠. 교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외호흡으로 교환되고요. 그리고 혈액에 의해서 운반이 되고요. 그리고 조직에서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되죠. 그리고 혈액에 의해서 다시 이산화탄소가 폐포까지 운반이 되고, 그리고 호흡 운동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는 배설이 되는 겁니다. 위에서 보신 내용이에요. 자, 계속해서 기체의 운반입니다. 본문에 들어가셔서요, 먼저 산소의 운반을 보실게요. 산소는요, 적혈구의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운반되는 것이 98%예요. 산소는 대부분 적혈구의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운반이 됩니다. 그리고 2% 정도 적은 양은 혈액에 용해된 상태로 운반이 돼요. 자, 우리 정맥혈은요, 산소가 없는 혈액은 암적색을 띠어요. 약간 어두운 색깔을 띠고요. 우리가 동맥에서 혈액을 채취해 보면 산소가 많이 들어있는 혈액은 아주 선홍색을 보여요. 적혈구와 헤모글로빈이 결합을 하면 적혈구 색깔이 이렇게 더 밝은 선홍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폐동맥으로 들어오는 혈액은요, 폐동맥은 뒤에서 배울 거지만 폐동맥이지만 정맥혈이 흘러요. 폐동맥으로 들어오는 정맥혈은
암적색이에요. 색깔이 약간 어두스름한데요. 그때 폐포에서 산소를 받아들이게 되면 거기서 막 색깔이 변해요. 선홍색으로. 그래서 산소를 가득 실은 혈액들이 전신으로 순환을 합니다. 선홍색의 붉은 혈액들이요. 자, 적혈구와 헤모글로빈이 결합하면 밝은 선홍색이 돼요. 본문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헤모글로빈과 결합한 산소는 이산화탄소의 분압이 높고 온도가 높을 때 더 잘 분리가 됩니다. 자, 우리 헤모글로빈과 결합한 산소가 분리가 되려면 어디서 분리가 돼야 돼요? 조직으로 가서 우리 산소들이 조직으로 운반이 돼야 되는데 헤모글로빈과 분리가 돼야지 산소가 조직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때 보시면 조직에는 어때요? 이산화탄소의 분압이 높죠. 그러니 헤모글로빈과 산소가 분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조직에서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할 때, 막 힘을 쓰거나 할 때, 조직이 활발히 움직일 때 온도가 높아지죠. 그러면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더 잘 분리해냅니다. 자,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분압이 높고 온도가 높을 때 더 잘 분리되더라 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 수술방의 온도는 대체적으로 낮아요. 우리 체온보다 많이 낮습니다. 우리 조직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출혈도 막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술방 온도는 특히나 심장 수술을 할 때는 온도를 더 낮춰요. 거의 10도 정도 더 아래로 낮춘다고 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이산화탄소는요. 이산화탄소는 대부분의 중탄산염의 형태로 혈액 내에서 운반이 돼요. 혈액에 녹아서 중탄산염의 형태로 운반이 되고요. 적은 양은 헤모글로빈에 의해서 운반이 된다고 해요. 자, 중탄산염은 혈액으로 녹을 때 어떻게 녹냐? 자, 중탄산염 형태로 녹을 때 CO2가 물과 결합을 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 HCO3라고 하는 이온이 형성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중탄산염이에요. 자, 중탄산염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수소가 생겨요. H. 그죠? 여기 보세요. 여기 C가 하나 있죠. 여기 C가 여기 하나 들어가고 H가 H2잖아. H2니까 H가 두 개 있어야 돼요. 그죠? H가 얘랑 그죠? 그 다음에 O2 그죠? 여기 O가 두 개, O가 세 개잖아요. O 세 개가 앞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H가 남아요. H. 수소가 남아요. 중탄산염이 만들어지면서 수소 이온도 같이 만들어져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소 이온이 높으면 산성으로 가요. 산성이 돼요. 수소 이온이 높으면 산성이 됩니다. 뒤에서 한 번 더 하실 거예요. 자, 수소 이온이 높으면요 산성이 돼요. 이때 pH는 떨어지는 거예요. pH는 떨어지는 거예요. 자, 수소가 많아지면 반대로 pH는 떨어집니다. 자, 수소가 많으면 산성이 되는데요. 수소 이온이 많으면 많을수록 pH는 떨어져요. pH가 낮아져야지 산성이 되는 거예요. 요거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자, 반대로 생각하세요. 수소가 많아지면 pH는 반대예요. 떨어진다. pH가 낮아지면 산성이 되는 겁니다. pH가 높아지면 알칼리가 되는 거예요. 수소 이온이 점점 없어지면 산성에서 알칼리로 되는 거예요. 수소 이온이 많아지면 pH는 수소 이온이 많아지니까 반대로 떨어지고 pH가 떨어지면 산성이 된다. 자, 요 과정에서 탈산탈수 효소라고 이런 효소가 작용이 한다고 하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탈산탈수 효소라는 것이 중간에서 효소로 작용을 해서 이렇게 분해를 시킨다는 거고요. 넘어가시겠습니다. 호흡 조절 나옵니다. 호흡 조절. 자, 호흡 조절은요. 신경 조절이 있고 화학 조절도 있어요. 자, 우리 호흡은요. 먼저 자의적으로도 숨을 멈출 수 있어요. 숨을 멈출 수 있으나 이제 숨을 참다가 하다 보면은 이게 저절로 숨이 쉬어지잖아요. 이것이 바로 호흡기 중추에 의해서 그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참을 수는 없어요. 자의적으로. 자, 보실게요. 호흡 조절. 자, 호흡 조절에는요, 뇌의
호흡 중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신경 조절이 있습니다. 뇌의 호흡 중추라는 곳이 어디냐면 뇌의 연수와 뇌교라는 곳이 있어요. 그림에서 보시면 우리 이제 뇌를 우리 두개골을 딱 열고 두개골 밑에 뭐 있었어요? 뇌를 보호하기 위한 갑자기 또 저 복습합니다. 두개골 밑에 뭐 있었습니까? 경막이 있었죠. 경막 밑에 뭐 있어요? 지주막 있어요. 지주막 밑에 지주막 하강에 뇌척수액 있었어요. 뇌척수액도 다 걷어내면 연막 나옵니다. 연막 살짝 걷어내면 뇌가 나오죠. 그때 우리가 볼 수 있는 뇌가 이렇게 겉에 전두엽과 두정엽과 그리고 이게 측두엽과 뒤쪽에 뭐 있어요? 후두엽 있겠네. 후두엽 글자는 없지만 후두엽 있고요. 보라색 부분. 자, 그 속에 다시 전두엽과 두정엽과 측두엽을 걷어내 봅니다. 그러면 그 속에 시상이라는 곳이 있고 시상하부가 있고 시상하부 아래 뇌하수체가 달려 있어요. 이렇게 핑크색. 자, 그 밑에 중뇌가 있어요. 중뇌가 있고 교뇌라는 곳이 있습니다. 교뇌라고도 하고 뇌교라고도 해요. 자, 그 아래 연수가 있습니다. 연수, 이 부분 연수. 자, 그 중에서 연수가 어디에 있어요? 연수 여기 있죠? 연수와 뇌교가 교뇌입니다. 요 부분을 말해요. 중뇌와 연수를 잇는 그 사이를 뇌교라고 하고요. 자, 이곳에 연수와 뇌교에 위치한 호흡 중추가 있어요. 호흡 중추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호흡 중추를 통해서 신경 조절로 인해서 호흡이 조절되는 겁니다. 자, 연수, 뇌교 호흡 중추가 있어서 자율적으로 호흡이 이루어집니다. 자, 화학 조절은요. 화학 조절이라는 것은 우리 화학 수용체라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우리 경동맥과 대동맥궁의 혈관에 있어요. 자, 이곳에서 우리 혈액 중에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와 산소 농도와 그리고 산도 아까 말씀드렸죠. 그 중성인지 알칼리성인지 산성인지 그런 변화를 감지하는 화학 수용체가 경동맥과 대동맥궁에 위치를 합니다. 자, 이 경동맥에 지나가는 혈액에서요. 이산화탄소가 높으면 이제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산소 호흡수를 막 증가시키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화학 조절이 이루어집니다. 자, O2와 CO2 농도가 화학 수용체에서 감지가 되고 연수를 자극해서 호흡 조절이 일어난다. 자, 이때 이산화탄소가 혈액 내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요. 우리 이산화탄소를 빨리빨리 내보내야 되니까 호흡수가 증가합니다. 자, 산소는요. 어때요? 산소. 혈액 내에 산소가 부족해요. 그러면은요. 우리 심장도 빨리빨리 뛰고 산소 공급을 해야 되니까 그죠? 호흡수도 또 증가해요. 산소를 많이 들여 마시기 위해서 이렇게. 자, 이산화탄소가 증가해도 호흡수 증가하고 산소가 부족해도 호흡수는 증가합니다. 자, 산소가 막 조직에서 막 어때요? 산소가 적혈구와 헤모글로빈과 결합을 하면 선홍색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산소가 모자라. 어때? 얼굴에 청색증이 오고 입술이 파래지고 불안 현상도 생깁니다. 자, 이산화탄소가 혈액 내에 높아도 호흡수 증가하고 산소가 혈액 내에 부족해도 호흡수 증가해요. 자, 호흡의 산염기의 균형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자, 우리 호흡은요, 이산화탄소의 양을 조절하여서 체액의 pH를 조절을 해요. 산도를 조절을 합니다. 우리 혈액은요, 산도가 잠시만요. 약 7.4 정도 돼요. 7.35, 7.4. 약 알칼리입니다. 약 염기성이에요. 중성이 7이잖아요. 그 7보다 약간 높은 7.4 정도 됩니다. 그보다 더 높아지면 알칼리성이 되는 거고요. 자, 그보다 낮으면은 산성화가 되는 겁니다. 자, 수소이온이 많아지면 우리 이산화탄소 양이 증가를 하면은요. 이산화탄소가 물과 결합을 해서 중탄산염과 수소이온을 내보냈잖아요. 그 수소이온이 많아질수록 반대로 pH는 떨어져요. 수소이온과
pH가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잠시만요. 수소이온이 많아지면 pH는 반대로 떨어지고, 자, pH가 어때요? 떨어지면 산성으로 간다 했잖아요. 그죠? pH가 떨어지면 산성화가 됩니다. 혈액이. 자, 반대로요. 수소이온이 적어지면 pH는 반대로 올라가죠. 그죠? 수소이온이 적어지면 pH와 반대입니다. 수소이온은 pH는 올라갑니다. pH 올라가면 뭐라고 했어요? 알칼리라고 했어요. 알칼리화 되는 겁니다. 이 개념을 잘 기억하고 계세요. 자, 우리가 호흡이 많아지면 이산화탄소가 혈액 내에 많이 축적이 되는데,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우리 혈액 내로 녹으면서 수소이온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 수소이온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폐하는 떨어지고 산성화되는 겁니다. 자, 호흡성 산증 보실게요. 호흡성으로 산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호흡수가 떨어지거나 우리 비효율적 호흡을 할 때라는 것은 무슨 질환 같은 거, 우리 천식이라든지 기관지염, 폐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호흡이 폐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때요? 이산화탄소입니다. 지금 오타가 일어나는데 이산화탄소가 체액 내에서 쌓이게 되겠죠. 배출이 안 되니까. 그죠? 이산화탄소가 쌓이면 어때요? 수소이온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했잖아요. 수소이온이 많이 발생하면 pH는 반대로 떨어지고 이렇게 혈액이 산증이 오는 겁니다. 산성화가 돼서. 그래서 호흡성 산증입니다. 보상 기전은 이따가 얘기할게요. 반대로 알칼리증은 어떨까요? 알칼리증은 호흡수가 많아요. 호흡수가 많으면 이산화탄소 또 수라고 하네. 제가 키보드를 바꿨더니 지금 아직 손에 익지 않아서 오타가 잦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할게요. 호흡성 알칼리증은 호흡으로 인해서 이제 혈액에 알칼리증이 오는 거예요. 호흡수가 증가를 해요. 자꾸 여기도 호흡수가 맞네. 수가 증가를 하면 우리 이산화탄소 배출이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이산화탄소리 배출이 많아지면 어때요? 수소이온이 감소를 해요. 수소이온이 떨어지면 폐하가 반대로 높아진다고 했어요. 폐하랑 pH랑 수소이온은 반대입니다. 자, 그래서 알칼리증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 번째예요. 자, 우리 호흡은 정상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나 대사성으로 인해서 산증이 오는 거예요. 대사성 산증이라는 것은 자, 우리 몸에 질환이 있어서 혈액이 산성화되는 겁니다. 당뇨병이라든지 신장질환이라든지 심한 설사가 있을 때는 체액 내에 수소이온이 축적이 돼요. 수소이온이 축적이 되면 반대로 pH가 떨어진다고 했죠. 그러면서 산증이 되는 겁니다. 자,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인슐린이 부족해가지고 들어보셨죠? 케톤산증이라는 이제 산증이 올 수 있어요. 당뇨병성 케톤산증이 오게 되면 이렇게 혈액이 산성화되는 거고요. 또 신장에 질환이 있을 때 우리 신장으로 배설을 해서 수소이온을 내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수소이온이 축적이 되는 겁니다. 수소이온이 축적되면 어떻게 해요? pH는 떨어지고 산증이 온다고 했죠. 자, 그리고 심한 설사라든지 구토라든지 우리 몸속에 체액이 밖으로 너무 많이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소이온은 제 체내에 축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산증이 올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심한 설사가 오면은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요? 자, 우리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H2O 물과 CO2가 결합을 해서 중탄산염 HCO3 이렇게까지 가면 너무 어렵긴 하지만 수소이온이 발생을 한다고 했어요. 수소이온은 뭐라고 했어요? 산성이죠, 산성. 수소이온이 많으면 산성이 된다고 했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알칼리예요, 알칼리. 자, 심한 이제 설사를 하면 중탄산염이 많이 빠져나가요. 설사를 할 때. 중탄산염이 그냥 막 빠져나가 버리니까 어때요? 수소이온만 남아버릴 거 아닙니까? 몸속에. 그래서 수소이온이 축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까지 이해하기 힘드시면 그냥 암기를 하세요.
자, 대사성 산증이라는 것은 그죠? 우리 몸에 대사가 안 돼가지고 산증이 되는 거예요. 혈액이 당뇨병이라든지 신장 질환이라든지 심한 설사가 있을 때 이제 체액 내에서 산성이 됩니다. 산성이 혈액이 그래서 대사성 산증이 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외우시고 대사성 알칼리증은 반대입니다. 이제 구토를 하거나 알칼리성 약을 복용하게 되면 알칼리화 되는 거예요. 혈액이 그래서 수소 이온 농도가 감소를 해요. 그래서 수소 이온 농도가 감소를 하면 반대로 pH는 상승을 하죠. 그래서 알칼리가 온다. 자, 한 번 더 볼까요? 이제 호흡성 산증은 우리 호흡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해서 호흡이 안 일어나니까 이산화탄소가 체액에 쌓여요.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야 되는데 못 내보내니까 그래서 산증이 오는 겁니다. 자, 이때는요 우리 보상 기전으로 소변에서 수소 이온을 많이 배출시키려고 해요. 배출이 증가를 합니다. 소변에서 이게 보상 기전입니다. 우리 몸에 항상성 배우셨죠? 항상성으로 소변에서 수소 이온을 배출시켜요. 자, 호흡성 알칼리증은 반대겠죠. 호흡성 알칼리증은요 소변에서 수소 이온 배출을 안 시켜요. 감소시켜요. 자, 호흡이 너무 많이 일어나면 그죠? 우리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가요. 그러면 폐하가 올라가죠.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이 되니까 H이온은 떨어질 거 아니에요. H이온이 떨어지면 수소이온이 떨어지면 반대로 pH가 올라간다고 했어요. 자, pH 올라가면 알칼리 되는 겁니다. 자, pH가 우리 7.4야 되는데 점점 더 올라가면 알칼리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사성 산증 있었어요. 대사성 산증이라는 것은 우리 호흡하고 상관없이 질병 때문에 수소이온이 축적이 돼요. 수소이온이 축적되면 산증, pH는 반대죠. pH는 낮아져야 되니까 수소이온은 쌓이니까 pH는 떨어지고 산증이 오니까 자, 우리 어때? 보상기전으로 우리 수소이온을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호흡을 증가시켜요. 자, 그리고 대사성 알칼리증은요. 자, 대사성으로 호흡하고 상관없이 구토를 하거나 알칼리성 약을 과도하게 복용하였을 경우 알칼리증이 오는데 이때는 우리 호흡수가 감소합니다. 보상기전으로. 자, 어때? 호흡에 문제가 있어서 보상기전이 일어날 때는 소변에서 수소이온이 배출이 증가되든지 감소가 되고요. 대사성이 문제가 돼서 산증이나 알칼리증이 오면 우리 호흡기전이 작동을 해요. 보상기전으로 호흡수가 증가하거나 호흡수가 감소하거나. 아셨죠? 너무너무 낙서를 많이 했네. 이해하셨을까요? 자, 넘어갑니다. 폐 용량과 폐 용적 나왔습니다. 폐 용량과 폐 용적 77페이지고요. 폐 용량이라는 것은 공기를 우리가 폐로 들어 마시고 내보내는데 그 용량 그걸 말합니다. 얼마나 많이 공기를 수용할 수 있는지 그런 거 보는 겁니다. 주로 보통 우리 폐 호흡기 계통으로 이제 내과를 가셔서 호흡기 질환이 있거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거나 이럴 때 폐기능 검사를 해요. 폐기능 검사를 임상 검사실에서 하시게 되는데 그 검사가 PFT라고 합니다. 자, PFT Pulmonary Function Test 폐기능 검사로 알아볼 수 있고요. 자, 먼저 1회 호흡량 나왔어요. 1회 호흡량 타이달 볼륨이라고 하죠. 1회 호흡량은 우리가 평소에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드나드는 공기의 양입니다. 타이달 볼륨이고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자, 타이달 볼륨이 지금 우리가 이거 숨을 쉬잖아요.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요 부분이에요. 요게 자, 요게 500이라는 겁니다. 500. 요 들이쉬고 내쉬는 용량이 500이라는 거예요. 500. 자, 그리고 흡기 예비량이라고 있어요. 흡기 예비량. 흡기 예비량은 뭐냐면 우리가 그냥 숨을 평소에 들어 마시는 거랑 최대로 들어 마시는 거랑 어때요? 최대로 들여 마실 수 있는 양이 더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공기를 마셔도 한 번 들여 마신 후에 한 번 더 최대로 더 들이마실 수 있는 양을 말해요. 한 번 더. 그냥 한 번 들이마시고
최대로 더 들여 마실 수 있는 양입니다. 약 2000에서 3000 ml 된다고 해요. 자, 이 정도 되네, 그죠? 그럼 흡기 예비량이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죠, 여기. 그죠? 한번 들여 마시고 다른 색깔로 한번 볼게요. 흡기 예비량은 한 번 들어 마시고 그 한 번 더 최대로 마실 수 있는 양, 요거죠, 요게 바로 흡기 예비량입니다. 자, 세 번째로 호기 예비량은 어때요? 호기 예비량은 흡기 예비량이랑은 반대 개념이겠죠. 한 번 내신 뒤에 여기서 한 번 내셨을 때 여기에서 최대로 한 번 더 내실 수 있는 양, 최대로 우리가 계속 내실 수 있을 만큼 내셨을 때 그 양은 2000에서 3000이 아니라 흡기 예비량보다 적습니다. 1000에서 1500 됩니다. 1000에서 1500. 여기 1000에서 1500 호기 예비량 되고요. 흡기 예비량, 호기 예비량. 흡기 예비량은요, 인스피레이토리 리저브 볼륨이라고 해서 IRV라고 하고요. 호기 예비량은 익스피레이토리 리저브 볼륨 해서 ERV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인스피레이토리는 들어 마시는 거고 익스피레이토리는 내뱉는 거예요. 자, 흡기량이랑 호비렉이랑 다음에 잔기량이 있어요. 잔기량은 우리가 최대한 공기를 내쉬었다고 해도 폐 속에 남아있는 공기가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잔기량입니다. 약 1200ml 된다고 해요. 요거죠. 우리가 최대로 내셨지만 아직도 폐 속에는 공기들이 존재해요. 그것이 바로 잔기량입니다. 자, 우리가 보실 때 폐활량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최대로 들여 마시고 최대로 내셨을 때의 호흡량입니다. 자, 뭐가 어때요? 흡기 예비량까지 포함해서 있죠? 이 사람이 숨을 쉬다가 최대로 들어 마셨어요, 그죠? 그리고 최대로 내뱉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때요? 이 초록색 이 부분과 이 부분 차가 바로 폐활량이 됩니다. 폐활량. 흡기 예비량의 끝부분과 호기 예비량의 끝부분이에요. 그죠? 자, 그럼 어때요? 우리 흡기 예비량이라고 한 것은 우리 여기였죠.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흡기 예비량이고 호기 예비량은 요 밑에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그럼 중간에 뭐가 있어요? 중간에 1회 호흡량 있죠. 타이달 볼륨. 그래서 뭐냐? 폐활량은 흡기 예비량과 1회 호흡량과 호기 예비량을 합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은 약 2500에서 5000ml 정도 됩니다. 자, 여기서 총 폐용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폐 속에 남아있는 잔기량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잔기량까지 폐활량에 더한 거예요. 폐활량에서 잔기량까지 더한 게 총 폐용량이고요. 자, 우리 폐활량이 뭐라고 했어요? 흡기 예비량, 타이달 볼륨, 1회 호흡량, 익스피레이토리 리저브 볼륨 해서 호기 예비량 더한 게 여기까지가 폐활량인데 거기다가 잔기량을 더해 준 겁니다. 잔기량까지 더한 것은 총 폐용량입니다. 자, 요거 3개 더한 것은 폐활량이었죠. 폐활량에다가 잔기량까지 더한 것은 총 폐용량이다. 자, 폐활량은요, 체중보다 신장이 더 비례한다고 해요. 신장에 키에 더 비례한다고 해요. 이 그래프 보셨어요? 이 그래프 이해하시고 1회 호흡량과 폐활량에 대해서 좀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호흡근 및 기도 저항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호흡근은요, 흡식근이 있고요. 그리고 들어 마시는 흡식근이 있고 내쉬는 호식근이 있습니다. 주요 흡식근에는요, 횡격막과 외늑간근이 있었죠. 우리 근육에서 공부한 적 있어요. 페이지 52페이지에는 그때는 근육에서 공부할 때는 더 많은 근육들을 배웠었는데 그때 당시 흡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늑골거근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늑골 거근은 저기 흉추에서 나온다고 했죠. 흉추 뒷부분에 있는 늑골 거근이 있었고, 이제 횡격막 흡식을 할 때 아래로 수축을 하면 흉곽이 넓어져서 공기가 들어오는 거라고 했죠. 자, 여기 근데 뒷부분에 호흡기계에서는 횡격막과 외 늑간근이 중요하네요. 자, 외 늑간근이 뭐였어요? 외 늑간근은 이제 갈비뼈, 늑골 사이사이에 있는 근육인데, 사이사이 이게 갈비뼈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 노란색으로 이렇게 바깥쪽에 있는 외 늑간근, 바깥쪽에 있어서 외 늑간근이에요. 외 늑간근은 바깥쪽으로 당기겠죠. 수축을 하면 그겁니다. 바깥쪽으로 당기면 어때요? 바깥쪽으로 당기면 흉곽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흉곽이 늘어나면 흡식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흡식에 관계되는 호흡근은 외 늑간근,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내 늑간근은요 안쪽에 있겠죠. 안쪽에 있으니까 수축하면 어때요? 안쪽으로 잡아당기겠죠. 안쪽으로 잡아당기면 어때요? 흉곽이 줄어들겠죠. 흉곽이 줄어들면 어때요? 숨을 내쉬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내 늑간근은 안쪽에 있어요. 안쪽에. 바깥쪽에 있는 걸로 보이네. 그러면 노란색을 위에 다시 칠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외 늑간근은 바깥쪽으로 당기고 내 늑간근은 안쪽으로 당겨서 얘는 호기 때 당기고 얘는 흡기기 때 당기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겠죠? 얘네들이 이렇게 직각을 이루고 있잖아. 수직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그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바깥쪽으로 당기면 여기서는 위쪽으로 당긴다고 했어요. 위쪽으로. 흉곽을 위쪽으로 당긴다고 했어요. 그거나 바깥쪽으로 당긴다나 뭐 그렇게 외우시면 되고, 흡식근에는요, 그 주요 흡식근인 횡격막과 외 늑간근이 있다면, 미안합니다. 외 늑간근이면 외쪽으로 당기니까 흡식입니다. 자, 보조 흡식근이라고 있어요. 보조 흡식근. 얘네들은 뭐예요? 흉쇄 유돌근, 사각근, 승모근이라는 것은 폐를 움직이는 근육이 아니고, 평소 때 우리가 호흡이 너무 힘들 때 이렇게 막 어깨를 들썩들썩거리면서 숨을 쉴 때 있죠. 그때 말입니다. 흉쇄 유돌근이 어디 있었어요? 흉쇄 유돌근은 입니다. 흉쇄 유돌근은 여기 이쪽으로 있어요. 이쪽으로. 귀 뒤편에서 이게 쇄골 안쪽으로, 여기 흉골 있는 곳 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 흉쇄 유돌근이 있어요. 우리가 어깨를 움츠리면서 이런 근육들까지 쓰면서 호흡을 하게 되는 거죠. 보조 흡식근요. 자, 그리고 뭐 있어요? 승모근 있죠. 승모근은 뒤편에 있는 근육이에요. 뒤편. 승모근은요, 이 사람이 앞쪽을 보고 있지만 이렇게 사람이 있다면 이게 등입니다. 등. 있다면은 여기 뒤에 척추가 있죠. 척추뼈들이. 승모근은 이제 뒤에 후두골 있는 쪽에서부터 어깨, 후두골 있는 쪽에서 어깨, 그리고 여기 등 쪽에서 다 당겨준 넓은 범위의 다이아몬드 모양의 승모근이에요. 승모근. 자, 등 근육, 목 뒷부분 근육까지 다 움직여서 보조 흡식근까지 사용해서 흡식을 하는 건 굉장히 힘든 경우를 말합니다. 그죠? 그리고 뭐 있습니까? 사각근 있어요. 사각근. 사각근은 어디 있냐? 사각근은 흉쇄 유돌근과 승모근 사이에 있어요. 목 뒤쪽에 우리가 이렇게 쭈물쭈물하면 눌러지는 그 사각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 흡식근으로 흉쇄 유돌근, 사각근, 승모근 사용하게 됩니다. 호흡이 힘들 때 사용하는 근육이에요. 호식근요. 우리가 호흡을 내쉴 때 사용하는 근육입니다. 안정 시에는요, 폐와 흉곽의 복원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숨을 들여 마시고 굳이 다른 근육을 쓰지 않아도 저절로 이완이 되면서, 수축했던 근육들이 이완이 되면서 숨이 나가는 거예요. 흉곽이 좁아집니다. 흉곽을 우리가 늘렸을 때 외 늑간근과 횡격막을 이용해서 흉곽을 넓혔다가 그냥 둬도 이게 그냥 이완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냥 안정 시에는 폐와 흉곽의 복원력으로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나 운동이나 과호흡 할 때는요, 내 늑간근 그리고 복근이 작용을 합니다. 우리 복식 호흡 하죠. 복식 호흡 할 때는 복근이 작용을 하고요. 그냥 평소 때는 내 늑간근이 안쪽으로 우리가 숨을
인위적으로 후 내쉴 때 내 늑간근이 안쪽으로 당깁니다. 자, 안쪽으로 당긴다, 아래쪽으로 당긴다. 비슷한 내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외 늑간근과 내 늑간근, 외 늑간근과 내 늑간근은 서로 직각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 그림에 보시면 빗살무늬가 있죠. 빗살무늬가 호식이 그림에서 보면 빗살무늬가 이렇게 직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직각으로 되어 있다. 넘어갈게요. 기도저항 나옵니다. 기도저항. 자, 기도저항이라는 것은 호흡 중에 이겨내야 되는 힘이 들 때가 있죠. 우리 호흡할 때 아무런 힘을 안 들이고 편안하게 호흡을 할 수도 있지만 저항이 있어서 힘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우리 호흡이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질병에 걸리거나 하면 흡기보다 호기시에 더 높아요. 흡기는 대체로 쉽게 일어나지만 호기시에 아주 힘이 들고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해요. 자, 폐기량이 적을수록 기도 저항은 커진다. 기도가 충분히 열려있지 않으니까 폐기량은 적고 기도 저항은 커집니다. 기도 길이가 길고 직경이 좁을수록 기도 저항 증가하겠죠. 공기가 빠져나와야 되는 길이 길고 그 나오는 길이 좁다면 기도 저항이 증가하는 겁니다. 나오기 힘들다. 저항이라는 것이 호흡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힘든 호흡. 자, 기도 구경은요. 교감신경이 구경이라는 건 그 직경을 말합니다. 교감신경이 흥분을 하면, 교감신경이 작동을 하면 기관지가 확장을 해요. 자, 그리고 부교감신경이 흥분을 하면 기관지가 축소를 한다. 그리고 천식이라든지 만성기관지염이라든지 폐기종 등이 있으면 기도저항은 올라가겠죠. 우리 힘든 호흡을 하게 됩니다. 질병이 있을 때. 그러면 어때요? 아까 전에 우리 호흡근 배울 때 흡식근에서 뭐라고 했죠? 보조흡식근을 다 사용하게 됩니다. 그죠? 그냥 호흡이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힘든 호흡을 하게 돼요. 다른 근육까지 모두 사용을 해서. 기도저항이 크면 호흡이 힘들다. 기관지가 좁아져 있다. 기도저항이 커져 있다. 호기시, 숨을 내뱉을 때 더 힘들다. 천식의 가장 큰 특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네, 찾아보다 천식의 보니까 가장 큰 천명음에 특징이라고 대해서 하면 그 특유의 예전에 숨소리에 엄지제왕에서 있습니다. 천식 혹시 환자의 천식 환자 숨소리 숨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청진으로 들려주는 아, 소리가 네. 있어서 네. 가져왔습니다. 드라마, 잘 들어보시면 드라마에서 이제 흡기 완벽하게 때보다 뭔지 잘 호흡기 때 모르겠어요. 호흡이 더 드라마에서 힘든 약간 거 그 보실 천식 수가 있을 걸린 겁니다. 환자 역할로 한번 한번 비슷하게 글자 했던 게 보고 이제 보실게요. 이 정도 뭐 이렇게 그래서 뭐 이거죠. 뭐 이렇게 제대로 들어본 적은 없어요. 지금부터 한번 정상 숨소리와 천식 환자의 숨소리를 비교해서 들려드릴게요. 네.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처음 들어볼 소리는 이제 청진기로 들어본 정상 숨소리입니다. 그냥 저희가 늘 들었던 그런 네, 느낌이에요. 들숨 날숨 예. 표시가 돼 있죠 지금. 네. 들숨이 좀 길고 날숨은 훅. 네, 청진기로 들어서 훨씬 크게 들리는 부분이 있기는 하죠. 이번에는 천식 환자의 숨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머. 어머, 완전 다르네 우리랑. 봐봐. 짧어. 아니 근데 되게 고통스러워 보여요. 제 숨이 답답해요. 숨 막히는 느낌. 아니 이게 숨소리를 계속 들으니까 약간 무서워질 정도로 그리고 약간 답답하거든요. 천식 환자는 왜 이런 소리가 나는 거죠? 네, 듣기만 해도 많이 괴로우실 것 네. 같죠. 이 천식 환자는 호흡곤란, 기침, 천명 등의 증상을 보이는데요. 이 천명이 방금 들으신 이 쌕쌕거리는 거친 숨소리입니다. 기도 점막이 부풀어 올라서 숨 쉬는 길이 좁아지면서 숨이 차고 공기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휘파람 소리나 내지는 고양이 울음소리처럼 쌕쌕거리는 소리가 들리게 되는 겁니다.
페이지 79쪽입니다. 호흡 양상과 그 관련 용어에 대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호흡 양상 나오네요. 우리 정상호흡, 안정시 호흡 상태를 정상호흡이라고 하죠. 정상호흡은 분당 1분당 호흡수가 13회에서 22회 사이에 있을 때는 정상호흡으로 보시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 과도호흡 나옵니다. 과도호흡은요, 이제 호흡이 힘들어서 이제 호흡이 심호흡이 빨리 일어나는 거죠. 이 분당 24회 이상일 때 과도호흡이라고 해요. 이제 심호흡계 질환이 있거나 또 공포나 불안이 있거나 그리고 자, 이산화탄소 중독일 경우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해야 되니까 이제 호흡이 과도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호흡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죠. 산염기의 균형에서 보시면 호흡이 많이 깊이 빨리 하려고 대사성 산증일 때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려고 하는 호흡수가 빨라지는 작용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기압일 때 우리 호흡 기전에서 대기압에서 압력이 높은 대기압에서 이제 압력이 적은 폐 흉곽으로 호흡이 공기가 들어오게 되죠. 근데 대기압이 낮아지면 어때요? 호흡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과도한 호흡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빈호흡. 빈호흡은요, 얕고 빠른 호흡 말해요. 헐떡헐떡거리는 걸 빈호흡. 이것도 빠른 호흡입니다. 병적인 증상이에요. 얕고 빠른 호흡. 자, 호흡 곤란 있습니다. 호흡 곤란. 기도 저항이 증가하면 호흡 곤란이 온다고 했죠. 기관지 천식이라든지 기관지염이라든지 폐기종, COPD 환자들이 호흡 곤란이 종종 있지요. 기도 저항의 증가나 뭐 다른 이유로 힘든 호흡을 말합니다. 호흡 곤란. 무호흡은 호흡이 아예 없는 겁니다. 호흡이 중지된 상태예요. 중지됐다가 또 빈호흡이라든지 과도호흡으로 넘어가는 게 병적인 상태입니다. 무호흡 암니아라고 하죠. 암니아. 호흡곤란 디스프니아 합니다. 디스프니아, 암니아 그 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말이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의학 용어입니다. 디스프니아, 암니아. 호흡 중지를 말합니다.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에요. 이때는 아예 중단되면 어때요? 사망했을 때죠. 그때는 무호흡이라고 안 합니다. 자, 체인스톡 호흡 있습니다. 체인스톡 호흡. 무호흡과 과도호흡이 반복이 돼요. 그리고 그 리듬이 불규칙합니다. 자, 먼저 빠르고 가쁜 호흡을 30초간 정도 하고 또 10 내지 30초간 숨을 정지하는 무호흡이 오고요. 그렇게 반복이 되는 주로 임종시에 볼 수 있는 호흡이에요. 그러다가 점점 호흡이 얕아지면서 숨이 끊어지게 되죠. 체인 스톡 호흡, 임종시 호흡으로 볼 수 있는데 제가 그 호흡하는 거를 찾아서 영상으로 보여드릴까 하다가 마음 아픈 장면이라서 한 번씩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체인 스톡 호흡 어떤 양상으로 일어나는지. 서호흡은요. 서호흡은 그 빈호흡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분당 호흡수가 10 내지 12회 미만입니다. 서호흡, 느린 호흡을 말합니다. 자, 우리 앞에서 우리 그 약 시간에 기초 약리 시간에 배우는데 이제 모르핀이라는 약을 진통제죠. 마약성 진통제 투약을 하게 되면 서호흡이 나타날 수 있어요. 호흡이 느려지는 그때는 잘 관찰하셨다가 호흡수를 잘 체크하셔야 되고요. 부작용으로 서호흡이 나타나면 바로 의사나 간호사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쿠스마울 호흡 있습니다. 쿠스마울 호흡은 이제 당뇨병 혼수나 또는 신부전 시에 볼 수 있는 호흡으로 이제 깊고 빠른 호흡입니다. 깊고 빠른 호흡. 자, 체인스톡 호흡에서는 무호흡과 과도호흡이 반복해서 일어났지만 쿠스마울 호흡은 리듬 있게 리듬이 규칙적이고 빠른 호흡이 일어납니다. 과도호흡이 빠르게 일어납니다. 자, 이때는요 입에서 과일 냄새가 나는 특징이 있어요. 이제 우리 케톤증이라고 해서 이제 산증이 발생을 하잖아요. 우리
아까 당뇨병성 케톤 산증이라고 대사성 질환에서 산증에서 모셨는데 그때는 이제 산이 만들어져요. 호흡에서 아세톤 냄새가 나는데 과일 냄새랑 비슷한 특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저는 약간 바나나 신 냄새라고 이렇게 느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중환자실에서 쉽게 맡을 수 있는 냄새, 특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코스마울 호흡에서 이렇게 냄새가 나는 특이한 호흡을 하고요. 아까 체인스톡 호흡 했는데 체인스톡 호흡은 리듬이 불규칙적이고 그리고 임종시에 볼 수 있다고 하는 호흡인데 이게 서서히 나타나요. 갑자기 오는 게 아니고 이제 무호흡과 가도호흡이 어느 순간 이렇게 좀 뜸하게 생기다가 그게 잦아지다가 그러다가 불규칙적으로 생기면서 호흡이 얕아지고 서서히 이렇게 돌아가시는 임종을 하는 건데 그와 비슷하게 비호 호흡이라고 있어요. 78페이지 팁 아래쪽에 보이는 비호 호흡이라는 것이 있는데 비호흡은 우리 뇌질환, 뇌종양이라든지 뇌압이 상승했을 경우에 갑자기 나타나는 호흡이에요. 무호흡이었다가 갑자기 과호흡이었다가 또 무호흡이었다가 과호흡이었다가 이렇게 반복해서 호흡이 바뀌고요. 이때는 빨리 뇌압을 떨어뜨려주는 시술을 해야 되겠죠. 뇌염이라든지 수막염이라든지 뇌종양에서 나타나는 호흡은 비오 호흡입니다. 비오. 체인스톡 호흡과 비슷하지만 여기네. 비오 호흡이 있다. 책에서 줄 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비오 호흡과 비익 호흡을 헷갈리지 마세요. 비익 호흡이라는 것이 있는데 비오 호흡은 과도 호흡과 무호흡이 뇌압이 높아진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비익 호흡은요, 신생아 아기들이 이제 코를 벌름벌름거리면서 하는 호흡으로 정상적인 호흡입니다. 비익 호흡이고요. 비오 호흡은 이제 뇌질환 환자 두 개를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호흡과 관련된 용어가 있어요. 이건 뭐 이렇게 서로 공관련이 없는 것들인데 그냥 용어 해석만 해놨네요. 환기 보셨어요? 우리 공기가 폐로 유입이 될 때 대기압의 공기가 압력이 높아서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폐 속으로 공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또 폐 속에서 우리가 압력을 높이면 공기 밖으로 이렇게 날숨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제 공기가 폐로 유입되고 유출되는 기계적인 이동을 말합니다. 환기. 우리 그래서 예전에 이제 학교 때도 한 번씩 봤거나 만들어 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유리병 안에, 그죠? 유리병 안에 풍선 두 개를 이렇게 빨대를 이용해서 빨대가 기관지 역할을 했죠. 그리고 바깥 이렇게 유리병 입구로 해서 빨대만 내놓고 고무 마개로 막습니다. 그리고 그 빨대 양쪽으로 해서 두 개의 폐 역할을 하는 작은 풍선들을 달아놨죠. 그리고 아래쪽에 유리병이든지 플라스틱 병 아래쪽에 이 부분을 가로막, 횡격막 역할을 하는 고무막으로 막았어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단단하게 붙여요. 다른 데로 공기가 셀 틈이 없이. 그래서 우리가 가로막인 역할을 하는 이 고무막을 밑으로 당겼을 때 횡격막이 수축을 하는 거죠.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오면 풍선에서 어떻게 해요? 저절로 바깥에서 공기가 들어오면서 풍선이 부풀어요. 폐가 부푸는 현상입니다. 자, 이걸 환기 과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실험이죠. 자, 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연수 있어요. 연수라는 것은 호흡을 조절하는 중추였죠. 우리 뇌 기관입니다. 이제 우리 신경계는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가 있죠. 뇌와 척수는 중추예요. 중추신경계고요. 우리 뇌에서 뻗어나가는 뇌신경이라든지 척수에서 뻗어나가는 척수신경 있죠. 걔네들은 말초신경이에요. 그리고 교감신경 있죠. 교감신경, 얘네들도 말초신경이에요. 중추신경이라는 것은 뇌와 척수입니다. 그럼 연수는 뭐예요? 뇌잖아요. 뇌의 기관 중에 하는 부분이에요. 연수. 호흡을 조절하는 중추이더라. 기억하시고, 확산 나옵니다. 확산은 우리 아까 보셨죠? 이제 공기 중에서 용질 이동하는 현상이잖아요.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용질이 이동하는 걸 확산이라고 했는데 우리 폐포 속에서 그 가스 교환할 때 확산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적혈구가 높은 곳에서 아니 죄송합니다. 산소가 높은 곳에서 산소가 낮은 곳으로 그죠? 그래서 폐포 속에서 우리 혈관으로 가스가 이동하는 것, 가스가 교환되는 것 확산의 기전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기침. 나옵니다. 기침은요, 우리 기도 내의 이물질 배출을 위한 청결 기전이다.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상 기전으로 기침이 있을 수 있고 재채기도 있을 수 있고 콧물도 나고 그죠? 하품이라든지 그리고 열이 나는 것 모두 우리 몸의 항상성 기전이에요. 보상 기전으로 작동하는 정상 기전이에요. 이렇게 기침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호흡기계도 모두 마치셨어요. 호흡기계는 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호흡기계도 보셨고 다음 시간에 순환기계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